내가 감히 나를 속여? 이게 다 무슨 짓거리야? 내가 대체 뭘 어쨌다는 거야? 진정하고 얘기해. 아직도 모른 척해? 내 아버지가 건물 청소부인 거 내가 다 알았다고. 내가 오늘 신사동 건물에 사무실 보러 갔다가 계단을 쓸고 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더라?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았어. 내가 강북구 같은 곳에 사는 게 다 이유가 있었네. 청소부 딸 주제에 명품백은 무슨? 다 가짜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이러는 거 모욕이야. 모욕죄라고. 모욕? 사실을 말한 게 어떻게 모욕이야? 내가 얼마나 황당한 줄 알아? 내가 누군데? 사무실 구하러 간 건물에서 장인어른이 바닥 쓸고 있는 꼴을 봐야 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유리의 가족은 몇 해째 내려오는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충청도에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역 유지와 벌어진 땅 분쟁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문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땅 경계가 불분명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 순철이네 집안은 대대로 욕심이 많은 집안이라니까 땅 문서를 몰래 고쳐서 남의 땅까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야. 맞아. 김 씨네는 수해 때 동네 청소까지 도와줬는데 순철이네는 뭐 했다고. 우리라도 김 씨 편을 들어야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땅 문서라 정확한 증거가 없어 양측의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계속되었고 김유리의 가족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이 충청도 땅은 두 번 다시 발길도 들이지 않을 거야. 전부 다 팔아버리겠어? 그는 땅을 모두 팔아 서울로 올라왔고 당시만 해도 개발되지 않은 황량한 땅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땅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금싸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 건물을 짓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재산은 유리의 아버지에게 이어졌고 덕분에 김유리와 그녀의 동생은 압구정동에서 부유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유리의 할아버지는 성격이 독특했습니다. 부자가 된 후 그는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예전에 살던 충청도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됐나 보러 왔다. 서울에 빌딩 하나 떡하니 세우고 왔어. 그는 그렇게 오랜 한을 풀었습니다. 유리의 가족은 그때부터 돈 걱정 없이 살게 되었고 그녀와 동생은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리는 자신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친구들에게 종종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고 또래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 비싼 사교육, 멋진 옷과 액세서리까지. 하지만 그녀는 곧 돈이 가져오는 행복에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리야, 너네 집 정말 부럽다. 난 학원 3개밖에 못 다니는데. 친구의 말에 유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부는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다른 아이들과 구분짓는 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유리는 부의 양면성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동생이 학교에서 겪게 될 어려움과 함께 유리 자신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압구정동에서 유복하게 자라난 김유리는 자신의 부유함을 숨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명품 옷과 비싼 장난감, 고급스러운 생일 파티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녀는 돈이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들어낸다는 쓰라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야, 너네 생일 파티 호텔에서 한다며? 우리도 초대해줘. 친구들은 유리의 부유함에 관심을 보였고 그녀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기가 진정한 우정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리는 사교성이 좋아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2살 어린 동생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동생은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리는 동생의 교복에 발자국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누가 너를 밟았어? 아니야. 그냥 넘어졌어. 신경 쓰지 마. 동생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유리는 직감했습니다. 동생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정의감이 강했고 그것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고자질쟁이로 비춰졌습니다. 쟤는 뭐만 하면 선생님한테 일러 우리끼리 해결하면 될 일을 왜 어른들 불러와서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그부들은 이렇게 수군거리며 동생을 점점 고립시켰습니다. 그의 책가방에서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유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 물건을 훔치고 옷에 발자국 자국도 있었어요. 부모님은 즉시 학교를 찾아갔고 할아버지까지 동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학교 교장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손자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학교는 아이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러나 이런 강경한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교사들은 일시적으로 감시를 강화했지만 동생에 대한 괴롭힘은 더 교묘하고 은밀해졌습니다. 동생의 신발 속에 못이 발견되었고 체육 시간에는 아무도 그와 팀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생은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학교에 안 갈래. 가기 싫어. 매일 아침 동생은 배가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의사는 신체적인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심각한 고민 끝에 가족 전체가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정말 이사 가야 해? 내 친구들은 어떡해?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동생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잖아. 가족은 서로 도와야지. 새로운 학교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면 돼. 어머니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10대 소녀에게 모든 친구 관계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리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짜 너네 집 망했다며? 그래서 강북구로 이사 간다는 거야? 유리는 황당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부유했고 단지 동생의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은 여전히 잘 살아. 그냥 동생 학교 문제 때문에.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해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유리의 송별회에 온 친구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그녀를 몰락한 부잣집 딸로 낙인 찍고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새 학교에 적응하며 조금씩 밝아졌지만 유리는 사춘기의 반항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동네 진짜 별로야. 학원도 변변찮고 친구들도 너무 촌스러워. 그녀는 새 학교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원래 압구정동에 살았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여전히 다른 계급임을 강조하는 방식이었지만 오히려 새 친구들과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의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리야, 주변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디서 살든 넌 똑같은 사람이야.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야. 하지만 10대 소녀에게 이런 말은 그저 어른들의 교훈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유리는 여전히 압구정동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그녀를 피했습니다. 결국 모든 관계가 끊어지며 그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유리에게 돈과 계급이 우정과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부의 양면성을 직접 체험했고 이것은 앞으로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고등학교 때의 상처를 뒤로하고 대학 생활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 원래 압구정동에 살았었어. 거기서 초중학교 다 나왔어. 그녀의 말에 동기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남에서 온 학생은 어딘지 모르게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우와. 압구정이면 완전 부자네. 거기 집값 장난 아닌데. 그럼 사립국제학교 같은 데 다녔겠네. 영어 잘하겠다. 유리는 이런 반응이 기분 좋았습니다. 강북구에서 느꼈던 소외감을 대학에서는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압구정동에서의 생활을 종종 이야기하며 동기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세워나갔습니다. 우리 집 앞에 유명한 카페 있었는데 연예인들 자주 왔어. 한 번은 내가 아이돌이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적도 있어. 그러나 이런 태도가 모두에게 호감을 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동기들은 유리가 지나치게 과거 이야기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정은아라는 동기는 유리의 말을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정은아는 대학 선배 중 유리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선배에게 유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유리? 아, 원래 압구정에 살긴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강북구에 살았어. 집이 갑자기 망했다는 것 같던데. 이 정보를 얻은 정은아는 다른 동기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 유리 알지? 걔네 집 진짜 망했대. 근데도 자기 압구정 살 때 얘기만 하면서 허세 부린대. 그래,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압구정에 살았다면서 현재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 유리는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척했지만 점점 동기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들고 다니는 브랜드 가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 가방 진짜일까? 난 짝퉁 같은데. 그럼 집도 망했는데 어떻게 진짜 명품을 들고 다니겠어? 분명히 가짜야. 소문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유리가 듣게 된 가장 충격적인 소문은 그녀가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걔 알바한다는데. 근데 뭔가 이상한 알바인 것 같대. 밤에만 일한대. 에이, 설마 그런 짓까지 하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지자 유리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이런 최악의 소문을 잠재웠습니다. 걔가 그런 일 한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런 일 하려면 최소한 외모가 출중해요. 이런 말이 들리면 유리는 모욕감과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이지만 최소한 가장 나쁜 소문은 잦아드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실에서 나오는 길에 정은아가 직접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진짜 압구정에 살았었어. 근데 왜 강북구로 이사 갔어? 보통 압구정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네 벗어나기 싫어하던데. 유리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사실 내가 집이 망해서 이사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뭐, 어디서 그런 말을 들은 거야? 우리 집은 망하지 않았어. 그냥 동생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한 거라고.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유리의 해명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기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너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은 다 진짜야? 가짜면 인정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당연히 진짜지. 내가 왜 가짜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해. 유리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그녀의 가방은 모두 진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구입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해명해도 동기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방에 돌아온 유리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허세를 부렸는지 후회했습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않고 현재의 자신으로 인정받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유리는 거울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건 내 입이 아니라 내 행동이야. 이 경험은 유리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밤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소문과 비난으로 상처받은 김유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벌떡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유리는 자신을 무시하는 동기들에게 확실한 한 방을 날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공부로 모두를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저 평범한 성적을 유지해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라질 차례였습니다. 공부로 걔네들 입을 완전히 닫아버릴 거야. 학점으로 보여주겠어. 다음 날부터 유리는 도서관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가장 늦게 나오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아닌데도 그녀는 강의 노트를 꼼꼼히 정리하고 참고 문헌을 찾아 읽었습니다. 동기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해했습니다. 야, 김유리 요즘 왜 저래? 갑자기 도서관에서 살더니. 몰라, 뭔가 정신 차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무섭다. 공부할 때 눈빛이 살기 가득해. 유리의 변화는 기숙사 룸메이트도 놀라게 했습니다. 유리야, 괜찮아?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는 거 보면 건강이 걱정돼. 괜찮아. 난 그냥 내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유리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념은 곧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첫 학기 성적이 나왔을 때 유리의 이름은 학과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돌아온 유리를 보고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딸 얼굴이 좀 많이 야위었네. 학교에서 제대로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요. 그냥 좀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에요. 성적표도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유리는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딸 성적이라고? 전공 과목 전부 A? 대단하구나. 아버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란 사람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 봐라. 우리 손녀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만. 역시 내 피를 물려받았어. 할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평소 대학 시절을 놀며 보낼 줄 알았던 손녀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교수님 추천서도 받아서 졸업할 때는 좋은 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그래, 우리 손녀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하지만 건강도 챙기면서 해라. 내가 쓰러지면 그게 더 큰일이니. 유리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내심 그녀는 할아버지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건물이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그리고 언젠가 그녀에게 물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녀는 자신의 밥그릇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신념으로 더욱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학기가 지날수록 유리의 성적은 상승했고 교수들도 그녀의 열정과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질문하고 과제를 완벽하게 해내는 유리를 모르는 교수는 없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유리는 자신이 원하던 회사의 인턴십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혁신적인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연봉이 높지는 않았지만 미래가 밝은 회사였습니다. 인턴십을 마친 유리는 정직원 제안을 받았고 다른 취업 제안들을 제쳐두고 그 벤처기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인턴십 동안 보여준 능력과 열정이 회사 경영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취업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조금 실망한 기색이었습니다. 뭐, 그런 작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왜 하필 이름도 그런 생소한 중소기업에 가야 하는 거니? 할아버지, 이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제가 직접 살펴본 결과예요. 저는 이 회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유리의 눈빛에서 결심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첫 월급을 받던 날, 그 기쁨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비록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발로 서서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녀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문과 비난에 상처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당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유리는 주어진 모든 업무에 열정을 쏟았고 그 결과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가 대학 시절 동기들을 만난 건 졸업 후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창회 자리에서 예전에 그녀를 비웃던 동기들은 이제 그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야, 너 요즘 잘 나가나 봐. 그 벤처기업 정말 승승장구한다던데. 다행히 회사가 잘 되고 있어.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유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속으로는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성취였습니다. 말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 과거가 아닌 현재의 자신으로 존중받는 것. 직장 생활에 몰두하던 김유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연애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8살 무렵 그녀는 회사 관련 세미나에서 만난 한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정준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차분하고 지적인 매력을 가진 금융권 종사자였습니다. 유리는 그의 안정적인 성격과 배려심에 마음을 열었고 둘의 관계는 3년 동안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유리야, 이번 휴가 제주도 가는 거 어때?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데이트도 못했잖아. 준호는 종종 이런 제안을 하며 유리를 챙겼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1살이 되던 해 유리는 준호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의 노트북을 빌려 사용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신저가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준호와 친구들 간의 대화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유리네 집 신사동에 건물 있다며? 대박이네. 근데 걔가 좀 인색한 것 같아. 내가 벌써 3년이나 만났는데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준 적이 없어. 내가 제안해도 항상 자기 돈은 자기가 낸다고. 그래도 장기 투자 가치는 있잖아. 결혼하면 그 건물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솔직히 유리는 내 스타일은 아니거든. 결혼해서 돈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바람 피우지 않을 자신이 없어. 화면을 읽는 유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지만 충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저 돈을 보고 자신을 만났다니. 3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유리는 준호를 만나 대화방의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난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야. 친구들이랑 농담하는 거였어. 그걸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준호는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유리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난. 3년을 만나면서 내가 그저 돈덩어리로만 보였어. 내가 원했던 건 내가 아니라 우리 집 재산이었던 거야?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 끝이야. 준호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유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었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별 후 유리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설쳤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유리 씨, 괜찮아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동료의 걱정에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빠서 그래요. 그렇게 거의 1년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했지만 내면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는 이제 생기를 잃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친구 민지는 유리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유리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벌써 헤어진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난 괜찮아. 혼자 있는 게 편해. 아니,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아. 너 거울 봤어? 완전 헬쑥해졌어. 이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지. 연애? 됐어. 다시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봐, 한 남자가 나쁜 놈이었다고 세상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잖아.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그냥 한 번만 만나봐. 됐다니까. 난 관심 없어. 유리야, 식사 한 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32살이란 거 알아? 이러다가 골든타임 다 놓친다. 유리는 친구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어? 우리 집 얘기는 안 했지. 당연하지. 유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의 배신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집안 배경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쇼핑도 절제했고 명품도 더 이상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 가방들도 대부분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소개팅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밥만 먹고 끝낼 거니까 기대하지 마.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대. 내가 다 준비할게. 유리는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1년 만에 새로운 만남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전날 밤, 유리는 옷장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떤 가방을 들어야 할지. 결국 그녀는 가장 평범한 옷과 가장 저렴한 가방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나 자신으로만 만날 거야.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진짜 나를 보고 좋아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때 생각해 보자.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별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소개팅 당일 김유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입구에서 민지가 알려준 특징의 남자를 찾아 둘러보는데 창가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의 소개팅 상대 박지훈이었습니다. 김유리 씨죠? 반갑습니다.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유리는 그의 첫인상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훤칠한 키에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자신감 있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죠? 아니요. 방금 왔어요. 자리에 앉으시죠.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유리는 지훈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최근에는 암호화폐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주로 무슨 일을 하세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제 본업은 온라인 마케팅 분야예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2년 전에 암호화폐에 투자했는데 운이 좋게도 꽤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암호화폐는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용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주변에 망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는 원금 이상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서 다행히 큰 위험 없이 수익을 봤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지훈은 자신이 삼성동에 살고 있다는 것과 미국에서 MBA를 마쳤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유리는 점점 이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조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방식이 진솔하고 겸손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영화도 보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데이트 비용을 계산할 때마다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계산할게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우리 같이 내요. 제가 내 몫은 제가 낼게요. 정말요? 보통 여자분들은 남자가 다 내는 걸 좋아하던데. 저는 그런 거 불편해요. 서로 평등하게 부담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지훈은 유리의 태도에 오히려 호감을 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방식이 좋아요. 요즘 시대의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건 좀 구시대적인 것 같아서요. 서로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진 성인으로서 평등하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대화 이후 둘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었고 이전 연애에서 받았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지훈이 데이트 비용을 정확히 55로 나누자는 제안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매번 계산하는 게 좀 번거롭지 않아? 유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데이트 비용 전용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매달 일정 금액을 각자 넣어두는 거야. 그리고 데이트할 때 그 통장으로 결제하는 거지. 좋은 생각이네. 그럼 미리리 계산할 필요도 없고 훨씬 깔끔하겠다. 그렇게 둘은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고 매달 같은 금액을 입금하여 사용했습니다. 유리는 이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툴 일도 없고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지를 비롯한 유리의 친구들은 이 방식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데이트 통장이라고? 이건 뭐 사업 동업자도 아니고 좀 딱딱하지 않아? 민지는 카페에서 유리를 만났을 때 의아해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편해. 누가 얼마나 냈는지 따질 필요도 없고 모든 게 투명하잖아. 그래도 연애인데 좀 더 자연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통장은 누구 이름으로 만든 거야? 남자친구 이름으로 했어. 왜? 그럼 결국 그 사람이 연말 정산 때 모든 혜택을 받는 거 아니야? 카드 사용액이 다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을 텐데. 유리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다는 듯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곧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정확히 반반 내는 거니까 그 정도 혜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 정말 변했다. 예전에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따졌잖아.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지. 난 이 방식이 편해. 무엇보다 지훈이가 돈 때문에 날 만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좋아. 유리는 이전 남자친구에게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준호와 달리 지훈은 그녀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 6개월 차,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취향과 생활 패턴에 익숙해졌고, 작은 다툼이 있어도 금방 화해하는 건강한 관계로 보였습니다. 유리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유리야, 혹시 지훈 씨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엄마는 내가 행복해 보여서 좋구나.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 집 이야기는 했니? 아니요. 아직은 말 안 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결혼을 생각한다면 서로에 대해 솔직해야 하지 않겠니? 나중에요. 지금은 그냥 우리 관계 자체를 즐기고 싶어요. 유리는 지훈에게 신사동 건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가 자신의 배경이 아닌 자신 자체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김유리와 박지훈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취향과 생활 패턴에 익숙해졌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우리 만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유리는 와인잔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이미 생각해 본 주제였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 나이도 있고, 이제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러운 고백에 유리는 살짝 당황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하고 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너랑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해봤어. 하지만 결혼은 정말 큰 결정이잖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면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물론이지. 나도 너무 서두르고 싶진 않아. 그냥 우리 둘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대화는 자연스럽게 결혼 후의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어디에 살지, 아이는 몇 명을 가질지, 각자의 커리어는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의 아파트에서 영화를 보던 중 그는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려면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 결혼식 비용도 들고 우리 둘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유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반반 부담하면 될 것 같아. 신혼집은 적당한 아파트로 시작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건 어때? 지훈은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좀 불안정해서 투자금 일부를 빼놓은 상태야. 그래도 괜찮은 액수는 있어서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다행이네. 나도 꾸준히 모아온 돈이 있으니까 걱정 마. 침묵이 흐르다가 지훈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혹시 내 부모님은 사위에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통 여자 부모님들은 결혼할 때 딸에게 뭔가 해주시잖아. 유리는 이 질문에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이랑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 부모님 직업이 뭐셨더라? 내가 기억을 못하겠네.
우리 아버지는 회사원이셨어. 지금은 퇴직하셨고.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사위에게 외제차 한 대 정도는 선물해 주실 수 있는 형편이신지 궁금해서. 요즘 결혼하면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차 한 대 선물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유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신사동에 건물이 있는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유리는 그동안 이 사실을 지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묻는 것은 유리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외제차.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내가 코인으로 돈을 좀 벌긴 했지만 아직 외제차를 살 만큼은 아니라서. 결혼하면 멋진 차로 신혼여행도 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유리는 지훈의 말에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코인으로 번 돈이 언제 휘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 신랑에게 외제차를 사주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지. 서로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아직 정식으로 약혼한 것도 아니고. 유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낀 지훈은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농담처럼 던진 건데 진지하게 들렸나 보네. 당연히 그런 걸 바라고 한 말은 아니야. 그냥 가볍게 한 얘기야.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유리는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심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대화 이후 그녀는 지훈에 대한 새로운 의구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도 갑자기 그런 질문이 나와서 좀 당황했을 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리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훈이 정말 그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직감은 그녀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지훈의 진심을 완전히 확신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이라는 행복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듯 했으나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의 관계에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에서 김유리의 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유리는 매년 가족끼리만 조용히 축하하던 행사였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리야, 아버지 생신이 다음 주라면서? 민지한테 우연히 들었어. 유리는 놀랐습니다. 민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응. 맞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 저번에 내 엄마랑 통화할 때 우연히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이제 우리가 꽤 오래 만났으니 인사드릴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유리는 망설였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만나면 혹시 신사동 건물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되었습니다. 글쎄, 우리 집은 생신을 그냥 조용히 보내는 편이라. 아, 그럼 내가 방해가 되겠네. 괜찮아. 이해해. 지훈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유리는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같이 가자. 부모님도 만나보고 싶어 하실 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선물도 준비할게. 장인어른께 뭐가 좋을까? 유리는 지훈이 너무 열의를 보이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이미 말을 꺼낸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생신 당일 지훈은 정장을 차려입고 고급 양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리의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특히 아버지와는 금방 대화가 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나는 그런 신식 투자는 잘 모르네. 안정적인 부동산이나 주식이 더 믿음직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는 다르네요. 저도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다행히 식사 내내 건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과거 회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우는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멋있으시다. 경험도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도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다음 달이면 우리 어머니 생신이신데 유리도 같이 왔으면 해. 어머니도 한번 뵙고 싶어 하셔. 유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도 지훈의 가족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아. 나도 어머님 뵙고 싶어. 어떤 선물이 좋을까? 어머니는 명품 좋아하시는데 향수 같은 게 어떨까? 유리는 지훈의 조언을 따라 유명 브랜드의 향수를 구입했습니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 생신날, 그들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김유리입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유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유리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유리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향수를 건넸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선물을 열어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 이런 걸 다 난 향수를 안 뿌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선물 전에 취향을 좀 알아보고 사는 것이 예의 아닌가? 유리는 당황했습니다. 지훈이 추천한 선물이었는데 어머니가 향수를 안 쓴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미리 확인하지 못했네요. 괜찮아요. 다음부턴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세요. 유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동시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유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리야, 너랑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유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더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리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기쁘지 않아?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난 전혀 준비가 안 됐었어. 깜짝 이벤트로 하고 싶었어. 다들 좋아했잖아. 그건 너희 가족이지. 내 마음은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다니. 난 아직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미 받아들였잖아. 이제 우리 약혼한 거야. 유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상황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마치 결혼이 확정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호텔에서 해야 해. 내가 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체면도 있고 비용은 걱정 마. 내가 주식이랑 코인으로 번 돈이 있으니까. 신혼여행은 몰디브 어때? 아, 그리고 나 요즘 신사동에 사무실 자리 알아보고 있어. 한강 뷰가 있는 고층으로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해? 유리는 지훈의 허세 가득한 계획들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정말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진심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닐까? 예산도 생각해야 하고.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어. 나 요즘 사업 확장도 준비 중이고 투자도 잘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유리는 지훈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하는 말만 믿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유리는
이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훈과의 결혼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상황에 떠밀려 결정된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는 게 맞는 걸까? 지훈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갔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지내던 어느 날 오후, 김유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화면에 지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리야, 지금 어디야? 당장 얘기할 게 있어. 중요한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그대로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전화가 끊겼고 유리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이 이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분 후 아파트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유리가 문을 열자마자 지훈이 화가 치밀어 오른 얼굴로 거실로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여? 이게 다 무슨 짓거리야? 유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지훈의 눈은 광기로 충혈되어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어쨌다는 거야? 진정하고 얘기해. 아직도 모른 척해. 내 아버지가 건물 청소부인 거 내가 다 알았다고. 내가 오늘 신사동 건물에 사무실 보러 갔다가 계단을 쓸고 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더라? 유리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은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았어. 내가 강북구 같은 곳에 사는 게 다 이유가 있었네. 청소부 딸 주제에 명품백은 무슨 다 가짜지? 유리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이러는 거 모욕이야. 모욕죄라고. 모욕? 사실을 말한 게 어떻게 모욕이야? 내가 얼마나 황당한 줄 알아? 내가 누군데? 사무실 구하러 간 건물에서 장인어른이 바닥 쓸고 있는 꼴을 봐야 해?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유리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훈의 고함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라냐? 누구를 청소부라고 했나? 지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더욱 오만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아, 장인어른이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청소 아저씨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 신사동에서 걸레질 하시는 거 봤습니다. 체면 좀 생각하시지. 사위될 사람 앞에서 그런 꼴을 보이시면 어떡합니까? 유리는 아버지가 격분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뜻밖에도 아버지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본 게 맞군. 내가 오늘 건물을 점검하느라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지. 점검? 하하, 말도 안 되는 변명이네요. 직접 걸레 들고 닦으시던데요. 유리의 아버지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지훈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이 멍청한 놈. 자네가 사무실 보려던 그 건물이 내 거야. 내가 청소부가 아니라 건물주라고? 이게 등기부등본이야. 내 이름 적혀있지?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들어 확인했습니다. 분명 유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건물 소유권 증명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니? 이럴 수가. 내 건물은 내가 직접 관리한다. 관리인들이 구석구석 제대로 청소하는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자네 같은 허세꾼은 이해 못하겠지만. 지훈은 서류를 내려놓고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아, 오해였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너무 놀라서.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용서해 주세요. 유리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 너의 진짜 모습을 봤어. 넌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는 쓰레기였어. 아니야, 유리야. 내가 잠시 실수한 거야. 우리 관계는 너무 소중해. 이런 작은 오해로. 작은 오해? 넌 우리 아버지를 청소 아저씨라고 불렀어. 그리고 왜 갑자기 회장님이라고 불러? 내 진심은 뭐야? 지훈은 무릎을 꿇고 유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사실 내가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코인도 많이 떨어지고. 유리가 비웃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SNS에 가짜 뉴스 퍼뜨려서 클릭 수익 올리는 일 한다는 것도, 코인으로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다는 것도.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모든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 조사했어. 내가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것도 렌트카였지. 삼성동 아파트도 친구 거 빌린 거고. 사기꾼은 오히려 너라고. 지훈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날 버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난 그냥 내가 부자인 줄 모르고 나도 성공하고 싶었어. 이제 다 솔직하게 말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유리의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대문 밖으로 나가주시지.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지훈은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유리와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존심까지 내던지고 바닥을 기다시피 현관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제발 기회를. 나 유리 없이 못 살아. 유리는 지훈의 애처로운 모습에도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결혼 전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되어 다행이야. 이런 인간과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해봐.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지훈의 가면이 벗겨진 지금 그녀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가짜 사랑보다는 차라리 혼자인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과의 파혼 이후 김유리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에서 지훈의 번호를 차단하고 SNS 친구 목록에서도 삭제했습니다. 데이트 통장도 해지했고 그가 선물했던 물건들은 모두 박스에 담아 창고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지훈을 자신의 생활에서 지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혼 사흘 후 유리가 회사에서 퇴근하는데 지훈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정말 미안해. 지훈은 꽃다발을 들고 유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유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 우리 끝났다고 했잖아. 더 이상 볼 일 없어.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내 가치를 몰라봐서 죄송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유리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지훈은 계속 따라오며 사정했습니다. 결국 회사 경비원이 출동해 지훈을 제지했고 유리는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튿날은 더 심각했습니다. 지훈이 신사동 건물까지 찾아가 유리의 아버지를 만나려 했던 것입니다.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들어가려 했고 결국 유리의 아버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유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유리의 아버지는 대걸레를 들고 있었는데 흥분한 지훈이 자꾸 다가오자 참지 못하고 대걸레로 그를 내리쳤습니다. 이 뻔뻔한 놈! 내 딸을 가지고 장난치다니! 당장 꺼져! 대걸레에 맞은 지훈은 비틀거리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건물 직원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고 지훈은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 폭행하셨어요? 해볼 테면 해봐. 내 건물에 불법 침입한 건 자네야. CCTV 다 있으니까. 결국 지훈은 꼬리를 내리고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유리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스토킹이에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유리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을 때
지우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난 널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포기할게. 결국 유리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고 지우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만 더 접근하면 스토커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경고에 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유리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연애보다는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했고 취미 생활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유리야, 우리 동아리에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까? 정말 괜찮은 남자야. 친구 민지가 또 다시 소개팅을 권했지만 유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됐어. 더 이상 소개팅 같은 건 안 해. 2번의 실패로 충분해. 그럼 평생 혼자 살 거야? 너도 이제 30 중반이잖아. 혼자 사는 게 어때서? 난 내 삶에 만족해.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였으면 해. 유리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어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업무 성과로도 이어졌고 회사에서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딸의 결혼을 걱정했습니다. 유리야, 엄마가 너무 걱정돼. 이번 일 때문에 평생 결혼을 안 할 생각은 아니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적절한 때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생각할게요. 억지로 찾아 나서진 않을 거예요. 알았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을 너무 닫지는 말 거라. 유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 2번의 실패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유리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유리는 단풍이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실례지만 그 책 정말 좋은 책이죠. 저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감동받았어요. 유리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책이에요. 특히 주인공의 성장 과정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고 두 사람은 책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유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녀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알아가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리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희망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